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평범한 밤, 한 여성이 넷플릭스 화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오브라이언. 29살, IT 연구원. 매일 똑같은 루틴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화면 속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온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전율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깊은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시. 이곳이 정말 실존하는 곳일까요? 그 한 장면이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2개월 후, 리사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7일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똑같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째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한류가 실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외국인이 63.8%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4천 명을 넘어섰어요. 작년보다 무려 50.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런던의 권위 있는 조사기관이 세계 지하철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접근성, 수속력, 가격 모든 면에서 압도적 1위였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265만 명 중 90.4%가 계속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리사가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흘렸던 눈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고스란히 찾았을 때의 감동, 낯선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미소의 의미. 이런 것들은 통계로 담을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한 평범한 미국 여성이 어떻게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매력들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리사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저는 평범한 미국의 IT 연구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밤 넷플릭스를 켜고 무심코 추천 목록을 둘러보다가 한국 드라마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점점 화면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속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풍경일까 궁금증이 생겼죠. 그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유튜브를 켜서 서울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실제 서울의 모습은 드라마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카페와 상점들. 미국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대부분 문을 닫는데 저긴 정말 다르구나. 인터넷을 더 뒤져보니 놀라운 글들이 많았어요. 한국 음식 때문에 한국에 끌린다는 외국인들의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의 깊은 맛에 반했다는 독일인, 한국 치킨의 바삭함에 감동했다는 프랑스인, 불고기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다는 브라질인까지 다들 한국 음식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K-팝과 K-뷰티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없었죠. 한국 화장품으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미국 친구들의 후기,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영국 여성의 영상.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동료 제니퍼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리사, 요즘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라도 시작할 거야. 아니야, 그냥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 한국. 왜 갑자기?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뭔가가 있었거든요. 드라마 하나 보다가 흥미가 생겼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나라더라고. 제니퍼가 눈을 빛내며 말했죠. 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었어. 친구가 서울 여행 다녀와서 계속 자랑하더라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면서. 그리고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했어. 정말? 응. 그 친구 말로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야.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한국 여행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 순간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단순한 관심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한국 여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세련된 도시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디지털 인프라는 미국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치안이 정말 좋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평생 미국에서만 살아온 제가 왜 갑자기 지구 반대편 나라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아마도 제가 찾고 있던 뭔가가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활기차고 역동적이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곳.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한국 관련 정보만 찾아봤어요. 드디어 결심을 굳혔죠. 항공료를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 $800 정도. 2주 휴가를 내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티켓 예매했어. 다음 달에 출발해. 와, 진짜 행동력 있네. 근데 혼자 가는 거야? 응. 혼자 여행하는 게 더 자유롭잖아.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혼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들이 용기를 줬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고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봤어요. 우선 물가가 궁금했죠. 서울의 물가는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숙박비는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대중교통비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지하철 한 번 타는데 $1 50센트 정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도 넘는데 말이에요. 도시 밀도는 어떨까? 서울의 인구 밀도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니. 샌프란시스코도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은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런 밀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블로그와 여행 후기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우려도 생겼어요. 어떤 글에서는 서울은 정말 붐비고 복잡해. 지하철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러시아워 때는 정말 해리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또 다른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친절하지 않다. 영어도 잘 안 통하고 라는 댓글도 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긍정적인 정보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요? 실제로는 복잡하고 불친절한 곳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정적인 후기를 쓴 사람들 대부분이 짧은 기간만 머물렀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 충분히 준비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여행 앱을 다운받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지하철 노선도도 미리 숙지했죠. 복잡해 보였지만 의외로 체계적이더라고요.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 영어 표기도 명확했어요. 숙소는 명동 근처 호텔로 정했습니다. 관광지 중심가라서 첫 여행지로는 적당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도 미리 조사했죠. 공항철도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43분이면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974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후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니. 특히 환승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환승할 때 추가 요금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출발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었죠. 정말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깨끗하고 편리한 곳일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곳일까요? 곧 알게 되겠지. 가방을 닫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여행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이 정말 강렬했어요. 와, 이게 공항이야?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너무 깨끗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죠.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놀란 점이 또 있었어요. 줄을 서는 질서가 정말 완벽했거든요. 누구 하나 스치게 하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짜증내고 튼 소리 내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구 심사관도 친절했어요.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고 제가 관광 목적이라고 하니까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한국어로 말한 후 영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짐을 찾고 공항철도 타는 곳을 찾아갔어요. 안내판을 따라가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표지가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정말 배려하는구나. 티켓을 사는 것도 간단했어요. 자동 판매기에 영어 버튼이 있어서 쉽게 살 수 있었죠.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4달러 정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20달러도 넘게 드는데 말이에요. 전철에 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도 편안하고 에어컨도 적당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정확했어요. 출발 시간에 맞춰 딱 떠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공항 주변이라 그런지 넓은 들판과 신도시들이 보였는데 점점 시내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이 빽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빽빽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빽빽했어요.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하지?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정확했죠. 그런데 서울역 규모가 정말 컸어요. 지하에서 지상까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쇼핑몰과 식당가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로 환승해서 명동으로 가야 했는데 환승하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도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호텔에 짐을 맡기고 드디어 서울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거리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더라고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거든요.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들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어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붐비는데도 질서가 있었어요. 보행 신호를 지키고 길을 걸을 때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으러 식당가로 갔어요.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어서 뭘 파는 곳인지 알기 어려웠지만 메뉴판에는 영어 번역이나 사진이 있어서 주문할 수 있었어요. 첫 한국 음식으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첫 수저를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이런 맛이 있을 수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따뜻하고 진한 국물. 인터넷에서 본 외국인들의 찬사가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중독적인 맛이었죠.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카페마다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첫날의 경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동받았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실제로 경험해보니 더 인상적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질서정연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느껴진 거였죠.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 대신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추천을 받아서 근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남대문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본 현대적인 명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좁은 골목길에 작은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한국의 모습이구나.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김밥집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야채김밥. 모든 게 생소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죠. 불고기김밥 하나 주세요.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아주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First time in Korea? 라고 물으셨어요. 한국어로 대답하려다가 포기하고 영어로 Yes, I love it here 라고 했죠. 김밥을 받아서 첫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싱싱한 야채들, 그리고 적당히 간이 된 밥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거든요. 단순해 보이는 음식인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다니. Amazing. 무의식적으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제 반응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떡볶이 포장마차에 들렀어요. 빨간 소스가 매울 것 같아서 조금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서 주문했습니다. 첫 한 입에 매운맛이 확 올라왔지만 그 뒤에 느껴지는 달콤함과 쫄깃한 떡의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어낸 거지? 매운데도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어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계속 웃으셨어요. 그리고 굿, 굿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엄지를 치켜들며 Very good 라고 대답했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고 특히 외국인인 저를 속이려 한다거나 가가지를 씌우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후에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있더라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끼고 통화할 때도 작은 소리로 하고 이런 시민의식을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현대적인 서울 한복판에 이런 전통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 한옥의 아름다운 곡선과 색채, 그리고 정교한 장식들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역사와 현대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구나. 특히 한복을 입고 궁궐을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꼭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영어 가이드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조선왕조의 역사, 한옥의 건축 원리, 전통 문화의 의미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인사동에 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셔봤는데 정말 향긋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찻집 분위기도 정말 고즈넉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공간에서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죠.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미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 보였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죠.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전통 공예품점들도 구경했어요. 한지로 만든 제품들, 도자기, 전통 악기까지 모든 게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상인분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하루 동안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경험했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통을 소중히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있을까? 음식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정성, 문화재에서 느껴지는 역사의 깊이,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좀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쪽으로 가서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질서가 정말 놀라웠어요.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죠. 미국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하지만 여기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차량들도 보행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죠. COEX몰에 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에 있다는 대형 쇼핑몰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규모에 압도됐어요. 이게 정말 지하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넓고 화려했죠. 수족관도 있고, 서점도 있고, 각종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특히 별마당 도서관이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선 책들과 그 사이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이런 공간을 쇼핑몰 한복판에 만들어 놓다니.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느껴졌어요. 점심은 한정식집에서 먹어봤습니다. 메뉴를 보니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문하고 기다리니까 정말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들이 10개가 넘게 나왔어요. 이게 다 서비스야. 김치, 나물, 생선, 두부. 모든 반찬이 다른 맛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죠. 메인 요리인 불고기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고요. 이런 정성을 어떻게 매일 쏟을 수 있을까 감탄했어요. 오후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의자에 놓고 깜빡 잊은 거예요. 한 정거장 지나서야 깨달았는데 이미 늦었죠. 아, 망했다. 여행 중인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다니. 급하게 영무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무원분이 영어를 조금 하셔서 다행이었죠. 그분이 바로 무전기로 연락을 취해주시더라고요.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탔던 지하철 청소하시는 분이 핸드폰을 발견해서 영무실에 맡겨놨다는 거예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가져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분실물은 대부분 주인에게 돌아가요. 영무원분의 말에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핸드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리면 거의 100% 사라져버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돌려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신뢰 사회구나.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넓고 깨끗한 공간이 있다니.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치킨 배달이었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게 문화라고 들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치킨 하나 주문해 봤어요. 배달 온 치킨을 받고 한강을 바라보며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고기, 그리고 달콤매콤한 소스. 이런 완벽한 치킨을 강변에서 먹다니. 이런 여유가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해가 질 무렵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석양에 물든 강물과 건너편 빌딩들의 실루엣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니.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강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도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사람들도 질서를 지키고 있었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분실물을 찾아준 영무원분의 친절함, 한강에서 느낀 여유로움, 그리고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치안.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 대한 호감이 점점 더 구체적인 동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순조로웠던 여행의 첫 번째 시련이 온 거죠. 그날은 홍대를 가보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곳이라서 기대가 컸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뭔가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미국에서라면 누군가 항의하거나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참고 있더라고요.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히 몇 정거장 후에 그 사람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졌죠. 한국 사람들의 참을성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홍대에 도착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각종 공연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길을 잃어서 지도를 보고 있는데 몇 명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영어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명동이에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발음이 이상했나 봐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때 한 젊은 여자분이 다가와서 도와주셨어요. 어디 가시려고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명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 여기서 명동은 좀 멀어요. 지하철 타셔야 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게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어떤 노선을 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하지만 마음만은 도와드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도와주려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다는 걸 깨달았죠. 저녁에는 혼자서 소주를 마셔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고 주인 아저씨도 영어를 거의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몸짓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혼자 여행하면서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처음 겪는 거였거든요. 그때까지는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웠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다행히 옆자리에 앉아있던 회사원분이 도와주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셔서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덕분에 무사히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소주를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독했어요. 하지만 안주와 함께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특히 김치와 함께 마시니까 정말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서 조금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여행의 한계를 느낀 순간이었죠. 주변에서는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는 혼자 앉아서 번역 앱을 보면서 주문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집에 있으면 편할 텐데 왜 굳이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포장마차를 나와서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홈시크가 밀려왔어요. 미국의 익숙한 환경,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편안한 일상이 그리워졌죠. 그냥 내일 짐 싸서 돌아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도 충분히 좋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퇴근길이라 그런지 다들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 사람들도 매일 이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도 결국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오늘 경험한 어려움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얘기였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매력은 충분했어요.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자.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아침,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어려움을 딛고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경험해 보기로 했거든요. 아침 일찍 덕수궁으로 갔어요. 아침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궁궐 안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아침 운동을 나온 어르신들, 출근 전에 잠깐 들른 직장인들이 있었죠.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한국 전통 복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왔네. 한국은 어때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녹았어요. 서툰 영어로 한국에 대한 감상을 얘기해드렸죠.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좋다고 하니까 고맙네. 어디 더 가볼 곳 있으면 알려줄게. 그러면서 손수 써주신 메모에는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맛집까지 적혀 있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긴 했지만 그 정성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우리나라 좋아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 순간 어제 느꼈던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언어가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인사동 식당에 갔어요. 작은 한정식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여행 중이에요. 아, 그럼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겠네.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음식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서비스로 디저트까지 내어주시면서 한국 음식 잘 맞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셨죠.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정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오후에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한 지하철 안내 직원분이 다가와 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동대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환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분이 직접 환승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표지판을 보고 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한국 처음이세요? 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갈 예정이에요. 그럼 꼭 가봐야 할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장소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만 아는 맛집, 예쁜 카페, 야경 명소까지. 일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외국 손님들 도와드리는 것도 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좋아해 주시는 분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진심 어린 친절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을 타보기로 했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선착장에서 표를 끊고 배를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아버지가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디 가보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제 여행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에 대해서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배가 출발하고 한강을 따라 유람하는 동안 그 가족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서 놀랐어요.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언제부터 배워요? 어릴 때부터 배워요. 요즘은 더 일찍 시작하죠. 대단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선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강 양쪽으로 늘어선 빌딩들, 교량들의 조명, 그리고 물에 반사되는 불빛들.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아름답죠? 저희도 가끔 이렇게 와요. 가족분들도 같이 야경을 감상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각 건물들의 이름, 다리들의 역사, 한강의 의미까지. 덕분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배에서 내릴 때 그 가족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회 되면 또 놀러 오세요. 정말 따뜻한 말씀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보내는 것 같은 아쉬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때문이었죠. 덕수궁에서 만난 할머니, 식당 사장님, 지하철 직원분, 그리고 유람선에서 만난 가족까지. 이런 따뜻함을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을까?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집 같은 곳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마음.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진짜 매력이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렘으로 시작된 여행이 아쉬움으로 끝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7일 동안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정말 돌아가는 게 맞나? 12시간의 비행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예전 같은 반가움이 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뭔가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인사동에서 산 한지 제품, 한국 전통차, 그리고 김치까지.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죠. 다음 날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해? 진짜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아?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치안과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에는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리사, 너 완전히 바뀌었네. 뭔가 다른 사람 같아. 제니퍼의 말이 맞았어요. 저 자신도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게 되고 싶었거든요. 온라인 한국어 수업도 신청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회사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죠. 이거 운명인가? 프로젝트 내용을 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IT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서울에 상주하면서 일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리사, 이 프로젝트 어때?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사의 제안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간절히 원하던 기회였죠. 네,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3개월 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였죠. 설렘은 첫 번째 여행 때와 똑같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익숙한 느낌.
이번에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여유가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었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첫 출근을 했는데 한국 동료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많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리사 씨,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사실 처음 온 게 아니라 여행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잘 하시는군요. 일하면서 느낀 한국인들의 집중력과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팀워크까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회식도 하고, 주말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을 탐험했어요. 부산에도 가보고, 제주도에도 갔죠.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지사를 신설하는데 책임자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영구적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일할 기회였죠.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본 드라마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아보자. 결정을 내리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한국이 저에게는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새로운 홈이 된 거였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결정을 알렸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응원해주더라고요. 리사,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잘한 결정 같아. 한국에서 멋진 인생 살아. 지금은 한국에서 일한 지 2년째입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꿈을 준 거였죠. 지금도 매일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와서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정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거든요. 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서울에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숨은 명소들을 탐험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리사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끌리는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대중교통, 정성이 담긴 음식 문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요소들이죠. 2025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 이상이 계속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열광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한 한국의 진짜 매력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리사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땅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자랑스러운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